자, 주기율표가 만들어지는 과정은요. 처음에 나오는 얘기가 되베라이너의 새쌍 원소설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원자량을 기준으로 만든 거고요. 성질이 비슷한 세 개의 원소를 짝짓다 보니까 원자량이 규칙적으로 변하더란 얘기야. 예를 들어서 리튬, 나트륨, 칼륨이 있었는데 얘 리튬의 원자량이 6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났더니 칼륨의 원자량이 40이었던 거지. 그래서 얘는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양쪽 두 개를 더해. 그리고 그걸 평균값을 내는 거죠. 2로 나눠서. 그러면 23이 나오겠지. 그지? 이렇게 만들어낸 걸 되베라이너의 새쌍 원소설이라고 해요. 물론 규칙이 안 맞죠. 현재 이론에 맞으면.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된 이론이긴 하고. 그 다음 뮌렌즈의 옥타브설은 이거는 옥타가 우리 8개라는 얘기잖아. 원소들을 규칙적으로 배열하다 보니까 원자량 순서대로 배열했을 때 8번째마다 성질이 비슷한 원소들이 규칙적으로 배열되는 걸 확인을 해요. 그런데 이 당시의 문제점은 아직 비활성 기체가 발견되기 전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규칙이 있다고 해도 뭔가 오류가 있었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그런 의미고, 멘델레프의 주기율표는 이때까지 발견된 약 63가지의 원소를 원자량 순으로 나열을 해요. 근데 나열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나열했을 때 뭔가 성질이 안 맞는 것들이 뭔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비워두고 다른 자리에 뭔가 원소들을 계속 예상을 하면서 비워둬요. 그거를 현재 와서 측정을 해봤더니 그 비워둔 이론이 맞더란 얘기죠. 그래서 원자량 순서로 배열했다는 걸 잘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 멘델레프의 주기율표 이제 이후에 우리가 현재 사용하는 게 뭔지를 보면 돼요. 자,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모질리의 주기율표를 기반으로 만들어서 써요. X선 연구를 통해 앞에까지는 다 원자량 순이었는데 여기부터는 원자 번호 순으로 나열을 해요. 그래서 원소의 주기적 성질이 원자량이 아닌 양성자 수에 따라서 나타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원자 번호 1번부터 20번까지 외워야겠지. 이거를 이용해서 주기율표를 만들게 됐고, 주기율표에서 족이 의미하는 것과 주기가 의미하는 게 달라요. 족은요, 얘는 원자가 전자수가 같아요. 이 원자가 전자수라고 하면 가장 바깥 껍질에 있으면서 화학결합에 참여하는 전자야. 그 참여하는 전자수가 똑같으니까 얘네들은 성질이, 화학적 성질이 비슷해요. 비슷. 이거를 같다라고 하면 안 되고 비슷하다고 해야 되고요. 같은 주기는 큰 의미는 없어요. 그냥 전자 껍질 수가 같아요. 1주기는 1개, 2주기 2개, 3주기 3개, 4주기 4개인 거야. 주기는 총 7주기까지 있지만 우리가 배우는 거는 4주기까지만 하면 돼요. 그럼 내가 이제 여기다가 주기율표를 그냥 간단하게 그려보면 한 칸 내려가고 두 칸 내려간 다음에 이렇게 생겼습니다. 세로 줄은 1족부터 해서요 18족까지가 있고, 여기 2족, 3족부터 12족은 안 나오니까 신경 안 써도 되고, 여기 13족, 14족, 15족, 16족, 17족, 18족까지 있는 거야. 그리고 주기는 1주기, 그 다음에 2주기, 3주기, 4주기까지만 기억하면 돼요.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원소 기호를 표시를 할 텐데, 수소, 헬륨, 리튬, 베릴륨, 붕, 탄, 질, 산, 풀, 네, 남아, 알, 규, 인, 황, 염, 아, 칼, 카고요. 요 밑으로 두 개 더, 루비듐도 있고 세슘도 있고 스트론튬, 바륨 있고요. 여기 뒤 밑으로도 브로민과 아이오딘 정도는 더 기억을 해둬야 돼. 그래서 우리가 외우고 있어야 될 거는 총 26개 정도는 외우고 있어야 되고요. 여기에서 수소, 얘는 1족에는 존재하지만 얘는 비금속이에요. 그래서 얘네들
요 밑에 있는 얘네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수소를 제외한 알칼리 금속이라고 해요. 얘네들은 물과 반응했을 때 그 수용액을 염기성을 만들어 줍니다. 근데 염기성이 또 다른 말로 했을 때 알칼리성이기 때문에 그 알칼리 금속이라고 불러요. 여기 13족에서 대충 이렇게 대각선을 그어서요. 오른쪽에 있는 애들이 비금속이고요. 왼쪽에 있는 애들이 금속 원소예요. 근데 이 금속 원소 중에서 요놈 수소만 제외하면 돼. 수소는 비금속이니까. 그리고 여기 이제 17쪽 얘네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할로젠 원소라고 하고요. 이 할로젠 원소들은 얘들아 그 자연 상태에서 공유 결합을 해가지고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항상 이원자 분자 형태로 존재를 해야지만이 안정화되어 있어요. 얘네들은 혼자 있을 수 있는데 얘네들은 혼자 있으면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원자 분자를 구성할 거고, 이 할로젠 원소는 꼭 외워야 되는 게 있어. 색깔과 상태. 얘네들이 색깔은 연노랑색인 담황색이라고 하고, 얘는 황녹색, 얘는 젓갈색, 얘는 흑자색인데 이 흑자색을 다른 말로 보라색으로 나오기도 해요. 이렇게 이제 색깔 있고, 상태는 기체, 액체, 고체예요. 그래서 비금속 중에서 유일한 액체는 브로민이야. 브로민이 유일한 액체예요. 금속 중에서 유일한 액체는 여기에 써있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보는 거 수은이에요. 수은 왜 그 온도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애 있죠, 그죠? 액체잖아. 그게 바로 금속 중에 액체라고요. 그렇게 되고, 얘네들 이런 것도 좀 외워두시고, 그 다음 여기 18조 원소들, 얘네들은 옥텟 규칙을 만족해서 반응성이 거의 없는 비활성 기체가 되겠죠. 헬륨, 네온, 아르곤. 이거 기억해주면 돼. 알겠지? 자, 그리고 이제 주기율표 얘기 나와 있고, 여기 족과 주기가 의미하는 거 내가 좀 전에 말은 했지만 여기 적혀 있는 거 한번 확인 좀 합시다. 주기율표에서 원소의 가장 바깥 전자 껍질의 전자 배치를 나타내면 원자과 전자수가 주기적으로 변해요. 이것 때문에 주기율표에서 성질이 규칙적으로 변하는 거고요. 같은 조 원소들은 원자과 전자수가 같아서 화학적 성질이 비슷해. 이거 혹시 얘들아 주의 깊게 잘 보세요. 화학적 성질이에요. 이거 낚으려고 물리적 성질이라고 내기도 해요. 물리적 성질 비슷하다 그러면 틀린 겁니다.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거고요. 원자과 전자수는 족번호의 끝자리, 즉 1의 자릿수와 똑같아요. 그래서 주기율표를 내가 여기다가 그려볼게요. 우리 어제 문제 풀 때 살짝 얘기했던 것 같은데 쭉 이렇게 그려놓고, 자 1족, 2족, 13족, 14족, 15족, 16족, 17족, 18족에서 여기다가 꼭 써야서 외워야 되는 거 원자과 전자수하고 그리고 홀전자수, 요건 두 가지는 꼭 외워야 돼. 근데 원자과 전자수 외우는 건 일도 아니야. 그냥 1의 자릿수랑 같으니까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여기만 빵개였지, 그지? 이거 어제 했었고, 그 다음 홀전자수도 어제 했는데 1개, 빵개, 1개, 2개, 3개, 2개, 1개, 빵개. 이거 외워야 돼요. 1, 0, 1, 2, 3, 2, 1, 빵. 만약에 여기 리튬부터 그냥 예를 들어볼까? 리튬, 베릴륨, 붕, 단, 질, 산, 풀 네잖아. 이걸 우리가 어제 배운 걸 한번 해볼게. 리튬은 1s2, 2s 하나죠. 그러니까 홀전자 하나고요. 베릴륨은 1s2, 2s2니까 홀전자가 없지. 짝을 이루고 있잖아. 홀전자 없다고요. 그 다음에 붕소 가볼까요? 붕소는 1s2, 2s2, 2p에 1개 있죠. 홀전자 하나죠. 그죠? 그 다음 이제 여기서 헷갈리면 안 돼. 탄소를 쓰는데
1s2, 2s2, 2p에 두 개를 썼다고? 그랬더니 이거 짝 이뤘다 그러면 큰일 나죠. 이거 훈트의 규칙이라고 했었잖아 어제. 어떻게 됐었냐면 피오비탈이 이렇게 세 칸 있으면 여기에 전자 하나, 여기 하나 들어가서 홀전자가 두 개인 거지 빵개가 아니라고요. 그죠? 이렇게 썼을 때와 이렇게 썼을 때 차이 있어요. 여기서는 빵개지만 여기선 빵개가 아니에요. 이해 갔죠? 이렇게 써다 보면 1빵, 1, 2, 3, 2, 1빵이 바로 나오게 된다고. 이거 여러분들이 꼭 외우고 있어야 돼. 이거는 주기율표 상에서. 그리고 같은 주기 원소들은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 수가 같은데 이건 의미가 크게 없어요. 신경 안 써도 돼. 우린 종만 신경 쓰면 돼. 원자과 전자 수가 같으면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는 거.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주기율이 나타나는 이유, 이거는 원자과 전자 수가 규칙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원자과 전자 수가 원자 번호가 증감에 따라 규칙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주기율표에서 성질 변화가 규칙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원소 분류인데 아까 이제 내가 대충 알칼리 금속 할로젠 원소 얘기했었죠. 자, 여러분들 금속은요 주기율표상에서 왼쪽과 가운데 있고 단 수소는 제외였지. 왼쪽에 있는 수소 제외고 얘는 전자를 잃고 양이온 되기 쉬워요. 이거를 금속성이 크다라는 표현으로 쓰고요. 대표적인 예시가 나트륨이 전자 하나 잃어서 나트륨 양이온이 되는 거지. 화살표 오른쪽에 플러스 전자 표시가 전자를 잃었다는 뜻이에요. 이게 화살표 오른쪽에 플러스 전자가 실온에서 고체고 단 수은 액체. 열과 전기 전도성 좋은데 이런 금속의 성질은 전부 다 자유전자 때문이에요. 이놈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야. 알겠죠? 그 다음에 비금속은요 전자를 얻어 음이온 되기 쉬워요. 이거를 다르게 얘기하면 비금속성이 크다라고 해요. 이거를 내가 주기율표를 또 살짝 다시 한번 그릴게. 이렇게 그리고요 18족은 제외를 합니다. 얘는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오른쪽 위로 갈수록 비금속성이 커. 그러면 전자 얻기 쉽다는 얘기예요. 비금속성이 크다는 얘기는 그럼 이제 전자 얻고 전자 잃는 거를 4단원에 가서 배우거나 여러분들이 고1 때 배웠다고 뭐라고 하냐면 환원이란 데 용어 기억나죠? 환원이 전자 얻고 산소 잃는 거였잖아. 환원되기 쉬운 거야. 그럼 이제 일반적으로 또 일반적이야 왼쪽 아래로 갈수록 금속성이 크고 그 다음에 전자 잃기 쉽고 그 다음에 환원의 반대니까 산화되기 쉽다라고 하면 되겠지. 이걸 주기율표상에다가 표현할 수 있어야 돼. 이렇게 오른쪽 위 왼쪽 아래인데 오른쪽 위로 갈 때는 주의할 점이 요놈은 제외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비금속의 반응성 하면 나오는 게 플로린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염소고 브로민이고 아이오딘이에요. 17조 원소 할로젠 원소에서. 그럼 이거를 그냥 예를 한번 들어줘 볼게. 예를 들어서 두 개의 NaBr 수용액이 있어요. 수용액이란 얘기는 얘가 이온이고 얘가 이온 상태인 거야. 근데 여기에 이제 염소가 들어와. 염소가 이렇게 들어오면 얘가 반응을 하잖아. 요 놈이 얘보다 반응성이 크면 얘가 전자를 빼앗아 온다고. 비금속이니까 전자를 잃는 게 아니라 얻어오는 게 성질이 큰 거야. 그래서 얘는 원소 상태였는데 전자를 얻어와서 이놈이 이온이 되고 브로민이 전자를 잃으면서 석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성이 크면 이온이 되고 반응성 작으면 원소로 석출이 되는 거야. 요거는 4단원 가서 아주 자세하게 나올 얘기예요.
4단원에서 이게 제일 어려운 부분의 하나라고 꼭 해야 되는. 그 다음 실온에서 기체나 고체로 존재하고 열과 전기가 잘 통하지 않는다. 흑연은 제외지만 이거 아까 전에 이유랑 비교하면 자유전자가 없어서 그런 거죠. 그리고 중금속은 화학 시간에 다루지는 않아요. 중금속은요, 뭐 여기 저마늄, 규소, 붕소, 비소잖아. 이거는 물리 시간에 하는 그 반도체 얘기할 때 나오는 거지 여기서는 다룰 일이 없어. 그러니까 금속과 비금속의 성질을 다 갖는다는 얘기예요. 의미 없습니다, 별로. 자, 이 두 문제를 볼 테니까 한번 보세요. 표는 몇 가지 이온의 전자 배치를 나타내는데 이것도 내가 얘기해 준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주기율표 그렇게 그릴 겁니다. 아주 이렇게 그리고 왜 여기에 헬륨 있었고 네온 있었고 아르곤 있었잖아. 어제 얘기했던 것 중에서 여기 리튬 같은 애 1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라고 했을 때 2주기 금속 원소는 전자를 잃고 헬륨처럼 전자 배치를 똑같이 가져요. 그리고 여기 2주기 비금속 원소나 3주기 금속 원소들은 얘처럼 네온처럼 전자 배치 가져오라고 했었죠. 그리고 3주기 비금속과 4주기 금속 원소들은 아르곤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는다고. 이온이 됐을 때. 이온이 되는 이유는 옥텟 규칙을 만족해서 안정화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 보세요. 얘는요 네온의 전자 배치고요. 얘는 아르곤의 전자 배치죠. 그러면 요놈 전자 두 개 잃어서 네온처럼 됐지. 그럼 얘는 누가 되는 거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원소 마그네슘이 되는 거고, 얘는 하나 얻어서 네온처럼 됐으니까 플로린이 되는 거예요. 그죠? 요놈은 4주기 원소가 돼야 돼. 두 개 잃었으니까 칼슘이온. 얘는 두 개 얻었으니까 여기 16쪽에서 황화이온이 되겠죠. 이렇게 어떤 원소인지 바로 찾을 수가 있다고. 그럼 이제 보기 원자에 대한 설명이야. 이온이 아니라 원자라고. 그럼 여기 마그네슘, 플로린, 칼슘, 황에 대한 설명이란 얘기죠. 그거에 대한 옳은 것을 고르랍니다. B가 플로린이니까 얘는 2주기 17쪽이죠. 틀렸지? 그죠? 2주기예요. 그 다음 A와 C는 같은 족이래. 이가 이온이니까 당연히 같은 족이 돼야지. 그지? 그리고 마지막 A와 D는 같은 주기 원소다. A는 3주기, D도 3주기죠. 그러니까 같은 주기가 되는 거지. 이렇게 찾는 거야. 그래서 어제 했던 요 얘기도 이제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이걸로 찾을 수 있어. 그 다음에 이것도 어제 문제 풀 때 얘기했던 거. 야, 전체 S오비탈의 전자수분의 P오비탈의 전자수. 어제 왜 1.5였던 거 우리 두 개 찾았던 거 기억나나? 뭐가 있었냐면 1s2, 2s2야. 그리고 2p의 6개가 되겠지. 그러면 이걸 가지고 해석하면 S오비탈의 전자개수가 4개였고 그리고 P오비탈의 전자개수가 6개니까 1.5가 나왔었지. 그래서 요거 하나 찾았었고요. 또 하나는 1s2, 2s2, 2p의 6, 3s2, 3p의 3개. 그럼 얘는 S오비탈의 6개, P오비탈의 9개여가지고 똑같이 1.5 나왔었지. 그래서 이거 어제 찾을 때 얘는 인이었고 얘는 네온이었고요. 얘는 홀전자수가 빵개니까 얘가 네온이 될 거고 얘는 홀전자수 3개니까 얘가 인이 되겠죠. 이렇게 두 개를 찾은 거야. 그지? 그 다음 이제 이번에는 얘가 1이야. 값이 똑같대. 그럼 뭐가 있냐면 일자리로 찾은 거 1s2, 2s2, 2p에 4개면 가능하겠지. 이거 1이잖아. 그죠? 그 다음 1s2, 2s2, 2p에 6, 3s2 이렇게 하면 6분의 6이니까 1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1s2, 2s2, 2p에 6, 3s2, 3p에 6개가 차면 4s 아무리 2개가 차도 이제 일자리가 나올 수는 없지.
그러니까 일자리의 최대값은 여기서 끝나는 거야. 그럼 이제 원자 번호 세면 얘는 누가 돼요? 산소가 되고 얘는 마그네슘이 되겠지? 그러면서 얘 홀전자수 얘는 2개고 얘는 홀전자수가 0개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 나오면 0개인 거 얘가 마그네슘이고 얘가 산소인 거 바로 다 찾아졌지. 이렇게 해서 원자 4개가 뭔지 이렇게 찾는 거라고. 얘가 그럼 이렇게 나왔을 때는 S오비탈 먼저 쓰고 P오비탈의 개수를 짜 맞추면 돼요. 알겠죠? 이렇게 맞추면 이제 A와 C는 A는 마그네슘 얘는 인이면 같은 주기 원소 맞죠? 3주기 원소고 원자과 전자수가 가장 큰 거는 족이 가장 크면 돼요. 그럼 족이 가장 큰 거는 얘가 15족이고 얘가 16족이잖아. 그지? 그럼 B가 더 크죠? B가 6개예요. 15족, 16족, 12족, 2족이죠. 2족이고 얘는 몇 족이야? 18족인데 얘는 원자과 전자수 0개라 그랬잖아. 0개니까 얘는 제외하고 B가 돼야 돼. 틀렸어요. 그리고 비금속 원소는 얘 금속, 비금속, 비금속, 비금속이죠. 비금속이 다 3개가 있으니까 틀렸죠. 유효액전화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왜 우리 아파트 여러분들 사는 곳에 단지에 다 방음벽 같은 거 세워져 있지. 벽 쪽으로 자동차 다니는 도로 쪽에 그 방음벽이 세워져 있는 이유가 뭘까? 지나가는 차에서 내는 소음이 그 거기에 걸려서 최대한 집 쪽으로 적은 소리가 들어오도록 해주는 거지. 그러면 그 방음벽이 소리를 가려막는 효과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가려막기 효과가 그 뜻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이렇게 있어 볼게. 핵이 있어.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2개가 들어있는 거야. 그럼 만약에 얘가 하나 있다면 얘가 땡기는 핵전화를 얘 혼자 오롯이 그대로 느낀다? 누구도 방해하지 않아. 그대로 다 느끼겠지, 그지? 그런데 여기 전자가 하나 더 들어와. 그러면 이 둘 사이에 서로 반발력이 작용을 해요. 같은 극이기 때문에. 그러면 얘가 이걸 당기려고 했더니 이놈이 옆에서 자꾸 밀어내면서 그걸 방해하겠죠. 그럼 얘가 느끼는 핵전화를 방해해서 가려막는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전자 껍질에 있는 애들도 서로 가려막기 효과에 작용을 하고요. 두 번째는 또 어떤 효과가 있냐면 핵이 있고 첫 번째 껍질에 전자 있고 두 번째 껍질에 전자 들어오겠지.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제는 앞에 껍질에 마치 아까 그 방음벽처럼 전자 구름이 생겨버렸지. 그럼 얘가 느끼는 거는 같은 껍질에 있는 애가 밀어내면서 가려막는 효과보다 앞에 있는 전자 구름이 막는 효과가 더 커요. 이해갔나요? 그래서 얘가 느끼는 핵전화가 얘가 실제로 땡기는 핵전화보다 어떻게 느끼겠어? 더 작아지게 느끼겠지. 그거를 유효 핵전화라고 하는 거라고. 이해갔나? 만약에 내가요 수업을 하는데 지금 여기서 떠들고 있잖아. 내가 마스크를 안 하고 하는 이유가 마스크를 하면 소리가 이게 약간 뭐랄까 소리가 약간은 발음 자체도 씹히기도 하고요. 말 자체가 잘 안 들려요. 그래서 안 하고 있는 건데 그것처럼 얘 마스크가 가려막기 효과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듣는 소리가 내가 원래 내는 소리보다 작은 소리를 듣겠지? 얘도 이 핵이 땡기는 핵전화를 얘가 느끼는 게 얘가 실제로 땡기는 것보다 적게 느끼겠죠? 그 얘가 느끼는 그 적은 핵전화를 유효 핵전화라고 불러요. 알겠죠? 그래서 그 유핵전화인데 여기는 참 고마운 게 있어. 같은 족일 때와 같은 주기일 때 유핵전화는 무조건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커져요. 여기는 고맙게도 예외가 없어. 뒤에 가서 뭐 이온화 에너지 등등 여러 가지 배우다 보면 다 예외가 있거든. 근데 여기는 아주 고맙게 예외가 없어.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건데 자 일단 유핵전화 다전자 원자에서 전자는 가려막기 효과 때문에 양성자수에 따른 핵전화보다 작은 핵전화를 느끼게 되고 이때 실제로 느끼는 핵전화를 유핵전화라고 한다. 근데 유핵전화의 규칙성은 어떻게 될 거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같은 족에서도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유핵전화가 증가하고요. 같은 주기에서도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유핵전화가 증가합니다. 같은 주기 보세요. 원자 번호 커질수록 유핵전화 증가. 같은 족에서도 원자 번호 커질수록 유핵전화 증가. 그지? 예외가 하나도 없다고 여기는.
그러니까 무조건이야. 그래서 앞으로 문제를 풀다가 원자 번호가 클수록 유액전화 작다 그러면 틀린 거야. 무조건 원자 번호 크면 유액전화 크다고 해석하면 돼. 알겠지? 유일하게 유액전화만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 원자 반지름. 이 원자 반지름 얘기 이제 아주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 원자 반지름은 이렇게 해석을 해요. 원자의 반지름이야. 그런데 자 봐, 얘가 핵이야. 그리고 주변에 이거 우리 오비탈이라고 하는 건데, 오비탈은 전자가 반일련되는 전자 구름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여러분들 구름이 끝이 경계가 없잖아. 그지? 뭐 진짜로 뭐 어디 영화에서처럼 여기는 비 오고 여기 건너한테 여기 비 안 오고 그게 어디 있어? 구름에 그림자가 있어도 여기 구름 경계가 있어도요. 그 경계가 우리 눈에 뚜렷하게 보이지 않죠. 선 거는 것처럼. 그러니까 얘는 경계가 뚜렷하지 않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반지름이라고 하자 그게 측정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똑같은 원자를 하나 더 갖고 와. 얘를 똑같은 놈을요 하나 더 갖다가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그럼 둘을 갖다가 이렇게 결합을 시켜. 그럼 결합을 할 때는 얘들아 여기 플러스 플러스끼리 서로 반발력도 있고 마이너스 마이너스끼리 반발력도 있어. 이런 것들이 반발력이 서로 완충되면서 적당한 거리에서 둘이 결합을 형성해 결합 길이가 만들어지겠지. 그 지금 결합 길이를 A라고 하자. A라고 하면 따라서 반지름은 이 결합 길이에다가 곱하기 2분의 1을 하는 거예요. 그죠? 여기 아까 보면 74 피코미터 나왔는데 이 피코미터를 74가 반지름이 아니라 이거의 절반. 알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 Cl2야. 그러면 같은 원소끼리 결합했잖아. 그럼 여기 얘 Cl이고 똑같은 원소 하나가 더 있어. 이렇게 두 개가 결합하고 나면 중앙에서부터 중앙까지가 결합 길이가 되겠죠? 그러면 이거 결합 길이 A의 절반 2분의 1A가 반지름이 되는 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거지. 같은 원소끼리 하면 이게 염소의 반지름이 된단 말이야. 그런데 HCl이 돼. HCl이 되면 H는 쪼만하고 Cl은 이렇게 커. 그러면 둘이 결합 길이를 형성하겠죠. 그죠? 그렇다고 해서 이 결합 길이의 절반이 수소의 반지름이나 이 결합 길이의 절반이 염소의 반지름이 되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결합 길이의 반이 반지름이 되는 건 같은 원소끼리 결합했을 때만 얘기를 하는 거야. 다른 원소끼리 했을 때는 결합 길이의 절반이 되면 안 되겠죠. 이런 것도 이제 함정에 빠지면 안 돼. 알겠지요?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 원자 반지름을 결정하는 요인이 있어요. 이 세 가지를 무조건 이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원자 반지름 결정 요인 세 가지인데 그 첫 번째가 이 말을 잘 기억해 봐 얘들아. 전자 껍질 수가 많으면, 여러분들이 딱 생각을 해보세요. 전자 껍질 수가 많아지면 우리 어제 왜 1s 오비탈, 2s, 3s 갔지? 그럼 오비탈의 크기가 커졌죠. 바깥 껍질로 가면서. 그럼 반지름도 당연히 어떻게 되겠냐? 커지겠지. 그러니까 전자 껍질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반지름은 커질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 좀 전에 주기율표에서 얘기했었잖아. 전자 껍질 수는 같은 주기면 전자 껍질 수 같았죠? 1주기 하나, 2주기 2개, 3주기 3개, 4주기 4개였잖아. 그거 기억나지? 그러면 이게 이거를 책에 써 있는 다른 말로 표현을 해보면 같은 조기일 때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커지면 반지름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점점 커져야겠죠. 그죠? 자, 어떻게 보여줘? 주기율표가 이렇게 있으면 얘들아
얘는 전자껍질 하나야. 얘는 전자껍질 2개고 얘는 3개고 얘는 4개가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같은 족에서 원자 번호가 아래로 갈수록 커지겠지. 그러니까 반지름이 커지는 거라고. 얘 오면 더 커지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번에 두 번째는 전자 껍질수 같을 때야. 전자 껍질수 같을 때요. 유효액전화 커지면 반지름 어떻게 될까요? 작아집니다. 자, 왜 작아지냐면 여러분들 이걸 다르게 해석해 볼까? 전자 껍질수 같다는 거는 같은 주기일 때라는 뜻이겠지. 그지? 같은 주기일 때야. 그럼 같은 주기면 여기서 한번 해볼게. 여기서 따져보면 이만했던 놈이 오른쪽으로 가면서 유액전화가 커진다고. 그러면 안으로 더 세게 잡아당기는 거잖아. 들어오도록. 그지? 안으로 당기니까 얘가 조금 더 작아지고 조금 더 작아지고 좀 더 작아지고 좀 더 작아지고 좀 더 작아져 가겠죠. 그죠? 이 핵전화가 커지기 때문에 안으로 당겨서. 그러니까 같은 주기일 때 원자 번호 커질수록 반지름은 작아진다가 되겠지. 그지? 이렇게 두 가지를 해석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책에 보면 요 두 줄만 써 있어. 그럼 외워야 된다. 이해를 하고 갑시다. 그 다음 3번은 이번에는 전자 껍질수와 핵전화가 같을 때예요. 핵전화 같을 때 전자의 개수가 많을수록 반지름은 커져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자, 전자 껍질수와 핵전화가 같잖아. 이 말뜻은 같은 원소일 때라는 뜻이야. 핵전화가 같다는 얘기는 원자 번호가 같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같은 원소일 때 전자수가 많다는 의미는 음이온이 된다는 얘기예요. 음이온. 그러면 같은 원소일 때 음이온이 되면 반지름이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플로린. 자, 플로린 보세요. 얘 플러스 9예요. 첫 번째 껍질 2개, 두 번째 껍질 7개 들어가겠죠. 그죠? 그럼 반지름이 이랬는데 플로리나 이온이 되면 플러스 9에 2개, 8개가 되죠. 그럼 전자 하나가 더 들어오잖아.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반발력이 생긴다고. 전자끼리. 그럼 바깥 껍질에 전자 하나끼리 지들끼리 막 밀고 난리가 날 거 아니야. 그럼 약간 바깥쪽으로 더 팽창하겠지. 그지? 그래서 반지름이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약 좀 전에 배운 거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하면,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반지름이 작아졌었지. 그거는 유액 전하가 증가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처럼 안으로 더 세게 잡아당기니까 점점 모이는 거죠. 그리고 같은 족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원자 반지름이 커지는데 그 이유가 전자 껍질수가 늘어나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전자 껍질수가 늘어나는 효과가 유액 전하 증가보다 커서 그런 거예요. 오케이? 좀 전에 설명했던 거고, 그 다음 이제 또 하나 설명해야 될 게 이온 반지름이라고 하는 겁니다. 좀 전에 음이온에 대한 얘기는 했었죠. 그럼 양이온에 대한 얘기를 해보면, 양이온 예를 들어볼게. 나트륨 또는 나트륨 1가이온을 생각해 보세요. 얘가 1s2, 2s2, 2p의 6, 3s1,
얘는 1s2, 2s2, 2p의 6이지.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 11짜리가 2개, 8개, 1개. 얘는 11짜리가 2개, 8개로 끝났지. 그지? 끝났으니까 얘는 껍질 하나가 사라졌잖아. 그러니까 반지름이 확 줄어들겠죠. 그죠? 그래서 이 양이온에서는 원자 반지름이 이온 반지름보다 더 커요. 그죠? 그런데 좀 전에 음이온은 어땠었어요? 음이온은 다시 한번 예를 들면 플로린이 있고 플로리나 이온이 있으면 1s2, 2s2, 2p의 5개였던 게 1s2, 2s2, 2p의 6개가 되면서 여기에 전자 하나 늘었지. 그럼 반발력 때문에 반지름이 조금 더 증가한다고. 그래서 이걸로 알 수 있는 사실이 원자 반지름보다 이온 반지름이 살짝 더 커요. 그죠? 살짝 커요. 그래가지고 얘로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이런 식이야. A라는 원소, B라는 원소, C라는 원소, D라는 원소가 있고 여기에 원자 반지름, 또 하나는 이온 반지름을 이렇게 써놓고 여기 뭐 10, 15, 40, 60 이렇게 써놓은 다음에 얘는 12, 얘는 17, 여기는 30, 여기는 45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럼 얘들아, 얘네 둘은 원자 반지름보다 이온 반지름이 더 크지. 그럼 음이온이 됐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둘이 무슨 원소가 돼? 비금속이 되겠죠? 음이온이 됐으니까. 양이온이 되는 건 금속, 음이온이 되는 건 비금속이니까. 그럼 여기는 원자 반지름이 이온 반지름보다 크죠. 이렇게. 얘네들은 얘가 더 크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금속 원소가 되겠지. 그래서 금속, 비금속을 놓고 나중에 이 네 가지 원소가 뭐와 뭐와 뭐 중 하나이다라고 알려줘. 그럼 여기다 이제 대입해서 찾아내는 거야. 해석해가지고.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좀 주의해야 될 거, 리튬의 반지름입니다. 이게요, 한번 모의고사에 나온 적이 있어요. 한 6년, 7년 전에 나온 적이 있는데 이거 나오자마자 다 틀렸다고요. 뭐가 있냐면 얘들아, 자, 리튬의 반지름이 있어요. 원자 반지름, 염소의 반지름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리튬은 몇 주기 몇 쪽이에요? 2주기 1쪽 원소죠. 그죠? 얘는요 3주기 17쪽이죠. 그럼 당연히 3주기잖아. 반지름 어떻게 돼야 돼? 더 커야겠지. 그런데 얘는 1쪽이고 원자 번호 3번이고 얘는 17번이잖아. 그러면 얘는 17번으로 당기니까 유액전하가 상당히 크죠. 그죠? 유액전하가 커요. 그러면 당연히 이거를 문제 풀 때 애들이 대부분 얘가 반지름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었단 말이야. 이것 때문에 다 틀렸어요. 이거는요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편해요. 플러스 3인데 얘가 유액전하가 작아. 그래서 첫 번째 껍질은 그나마 두 개가 여기 있었어. 두 번째 껍질이 여기가 있는 거야. 이게 하나가. 그러면 염소를 요 밑에다가 표현해 볼게. 플러스 17짜리인데 두 개가 여기 있었어. 8개가 여기 있고 7개가 여기 있는 거야. 얘 끝에 있는 거보다 이 거리보다 이 거리가 더 어때요? 가깝죠. 그죠? 이게 리튬이 유액전하가 너무 작아서 예외적으로 얘가 좀 커요. 이게 예외성이라고. 이게 나왔을 때 애들이 이걸 못 들어본 친구들이 다 틀렸다고요. 리튬만 그래요. 유일하게 고등과정에서 배우는 것 중에서 이것만 좀 주의해서 알아두세요. 리튬만. 그래서 이온 반지름 얘기했고 이제 마지막 등전자 이온 반지름. 등전자라고 하는 것은 얘들아 전자의 개수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럼 만약에 이렇게 해봅시다. 야, 산소, 플로린,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원자 상태가 있고 또 하나는 산화이온, 플로리나 이온, 나트륨 이온, 마그네슘 이온, 알루미늄 형태인 이온 상태가 있겠지? 그럼 얘네들의 먼저 반지름을 따져보면 얘들아, 얘가 3주기 원소니까 얘네가 더 크겠지, 그지? 그리고 얘네들은 같은 주기야. 같은 주기에서 핵전하가 커질수록 반지름 작아졌죠. 그럼 여기서는 얘네가 더 큰 거예요. 여기서도 얘가 더 커요. 그럼 따라서 원자 반지름 따져보면 나트륨이 제일 크고, 그 다음 마그네슘이고, 그 다음 알루미늄이고, 산소고, 플로린이 원자 반지름이란 말이야. 이 5개가. 그지? 그런데 이온이 되잖아? 얘 핵이야. 전자껍질인데 얘가요, 플러스 8, 플러스 9, 플러스 11, 플러스 12, 플러스 13인데 2개 8개, 2개 8개, 2개 8개, 2개 8개. 누구하고 똑같아졌어요? 2주기 비금속과 3주기 금속은 이온이 되면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는 거 앞에서 배웠잖아. 그지? 그러면 전자 개수가 다 똑같아졌죠? 등전자가 된 거야. 그럼 이때 얘는 전자 껍질 수가 같다는 조건으로 바뀐 거고, 그러면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유효 액전화 어떻게 됩니까? 증가하죠. 유효 액전화가 증가하죠. 그죠? 그러니까 반지름 작아져야겠지? 그래서 반지름이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야. 알겠지? 원자일 때와 이온일 때 완전히 달라진다고. 등전자 이온 반지름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자, 좀 전에 얘기했던 거 한번 해볼게요. 야, 표는 2주기 금속 원소와 원자 반지름, 이온 반지름에 대한 자료래. 우리 2주기 하면 리, 배, 붕, 탄, 질, 산, 풀 4가지가 2주기 원소가 되겠죠. 그죠? 그 중에서 얘까지가 금속이고요. 나머지 비금속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여기 얘가 더 커요? 얘가 더 커요. 얘가 더 크고 얘가 더 크죠. 그죠? 그럼 얘네 둘은 뭐가 돼요? 비금속이 되고 얘네 둘은 금속이 되겠지. 그런데 금속 중에 얘가 좀 반지름이 크죠. 그죠? 그럼 얘가 원자 반지름이 제일 작아야 되는 얘를 리튬으로 가정하면 얘가 베릴륨이 될 수 있을 거야. 그지? 그리고 얘네들은 이쪽이 더 커. 그런데 원자 반지름이 얘가 더 크잖아. 얘가 더 크다는 얘기는 얘가 핵전하가 더 작다는 얘기겠지? 그럼 가정했을 때 만약에 내가 얘를 산소라고 가정하면 얘는 그거보다 원자 번호가 큰 플로린이 돼야 되는 거야. 원자 번호가 더 커져야 돼. 이해갔나? 그럼 이제 여기서 금속 원소 있는 대로 고르래. A와 B. 음이온되기 쉬운 것들은 C와 D. 원자 번호가 가장 큰 거는 D가 될 거고, D의 이온 반지름이 원자 반지름보다 큰 것은 전자수 또는 전자 사이의 반발력이 되는 거죠. 그죠? 핵전하고는 상관이 없지, 그지? 이건 반발력 때문이에요. 자, 이온화 에너지의 정의는 얘들아, 금속이 전자 1몰을 잃는데 필요한 에너지예요. 그러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수소 일대를 가정해 봅시다. 수소가 핵이 있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등등등 무한대 껍질 얘가 있고요. 얘를 똑같이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전자가 여기 있어. 그럼 우리가 어디가 무슨 상태? 바닥 상태라고 했었지? 그럼 바닥 상태에 있던 이 전자가 얘가 빠져나갈 거야. 전자를 잃을 거야. 잃으려면 설마 여러분들 내가 지금 주머니 속에 차키가 있거든요. 이 차키가 내가 지금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얘가 나갈 수 있어요? 안 되죠.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최소한 손을 넣어서 이걸 흘리려면 이 주머니 입구까지 끌고 나와야 돼. 그죠? 얘도 잃으려면요. 얘가 여기까지 끌려 나와야 돼. 그죠? 끌려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전자가 여기까지 끌려 나오는 에너지가 필요해. 그럼 이 흡수하는 에너지 크기 있겠지, 그지? 이게 이온화 에너지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런데 만약에 이 전자가 여기 와 있어. 그럼 이건 무슨 상태야? 들뜬 상태지. 그럼 얘는 이만큼만 흡수하면 돼. 그럼 둘 중에 누가 더 양이온되기 쉬워? 얘가 더 쉽지. 그지? 그래서 따라서 결론은 이온화 에너지가 작을수록 양이온 되기 쉬운 거예요. 그럼 양이온 되기 쉽다는 얘기는 전자를 잃기 쉽다는 얘기겠죠? 전자를 잃기 쉬운 거는 산화되기 쉬운 거죠. 이거를 아까 주기율표에다 적용을 해볼게. 이렇게 그리면 아까 전에 내가 뭐라 그랬지? 일반적으로 왼쪽 아래로 갈수록 전자 잃기 쉽다 그랬죠. 그런데 내가 조건을 일반적이라고 붙였어요. 무조건이 아니라 항상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예외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외가. 그럼 이거를 다르게 표현하잖아. 이온화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라고 해야겠지. 그지? 그럼 반대로 오른쪽 위로 갈수록 헬륨까지 가는 거야. 오른쪽 위로 갈수록 이온화 에너지는 대체로 일반적으로죠. 대체로 증가합니다. 그래서 헬륨이 이온화 에너지가 제일 커요. 제일 이온이 안 되려고 하는 놈이란 얘기야. 알겠지?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자, 우리 E1, E2라고 써요. E1은 제1 이온화 에너지, E2는 제2 이온화 에너지야. 예를 들어서 마그네슘이 있는데 얘가 마그네슘 이가 이온이 되고 전자 두 개를 내놓는 게 이게 지금 화학식이잖아. 근데 얘를 핵이 있어? 두 개, 8개, 두 개 있죠? 이걸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써볼까? 1s2, 2s2, 2p의 6, 3s2지. 그지? 그러면 나는 지금 여기 있는 전자를 빼앗아 올 거야. 근데 있잖아, 전자를 빼앗아 올 때 두 개를 한꺼번에 다 뺏어가는 게 아니야. 하나 뺏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빼앗아 가는 거야. 두 개를 잃을 때는. 두 개를 한꺼번에 잃는 게 아니라 하나 잃고 두 개 잃는다고. 이해갔나? 그래서 첫 번째 전자를 잃을 때 필요한 에너지 제1, 얘는 제2가 되는 거야. 그러면 전자 두 개 잃어야 되지? 그러면 필요한 이온화 에너지는 이 두 개 값을 더해야 돼요. 마그네슘이 전자를 잃을 때 필요한 에너지는 이 두 개 값을 더하는 거야. 이걸 알아둬 주셔야 돼요. 제1과 제2온화 에너지고요. 그러면 자, 제1 이온화 에너지의 주기성 1족, 2족, 13, 14, 15, 16, 17, 18족이 있겠죠. 이렇게 놓고 이번엔 제2 이온화 에너지의 주기성이야. 이제 제3까지는 안 나와요. 물론 제3, 제4, 제5, 제6, 제7까지 있어요. 근데 우린 제2까지밖에 안 해, 우리는. 그러면 제1과 제2가 있으면 여기 일종원소 만약에 리튬, 나트륨, 리튬, 나트륨이 뭐 왜 나와? 리, 배, 붕, 탄, 질, 산, 풀 네가 있겠죠. 여기를 내가 그냥 이온화 에너지를 가정해서 내가 쓸게요. 이거 실제 값 아니에요. 가정해서 얘를 20이라고 합시다. 이온화 에너지. 그럼 얘는 좀 더 커져요. 30. 얘는 28로 줄어. 40, 50, 46, 그리고 90. 여기는 뭐 180 이런 식으로 늘어요. 그럼 지금 보면 2족 13족과 15족 16족 사이에서 예외가 생겼지. 그지?
요 앞에 있는 놈이 뒤에 있는 놈보다 전자를 떼어내는데 에너지가 더 필요해요. 그 이유가 얘 홀전자 빵개지. 그지? 1s2, 2s2잖아. 그래서 홀전자 빵개인 놈에서 전자를 떼어내기가 더 어려워요. 얘는 1s2, 2s2, 2p 하나잖아. 그럼 p 오비탈이 에너지 주기가 더 높은 곳에 전자가 올라와 있지. 꺼내가기 쉽다고. 그래서 좀 더 쉬운 거야. 이해갑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온 에너지가 오른쪽으로 커진다가 여기서 예외가 있어. 그럼 제2 이온화 에너지는 이거를 한 칸씩 오른쪽으로 밀면 돼요. 민다는 게 예외되는 경우가 여기 사이에서 예외가 있고 여기 사이에서 예외가 있어. 오케이? 얘 이온화 에너지가 어떻게 되냐면 1쪽에서 2쪽까지 올라가 2쪽에서 13쪽으로 떨어지겠죠? 13쪽에서 14쪽까지 올라가 15쪽에서 올라가 16쪽에서 떨어져 17쪽에서 올라가 18쪽에서 올라간다고. 이렇게. 근데 제2 이온화 에너지는 1쪽에서 올라가 2쪽에서도 올라가 13쪽에서 1쪽, 2쪽, 13쪽에서 올라갔죠? 14쪽에서 떨어지는 거야. 15쪽 올라가 16쪽 올라가 17쪽에서 떨어져 18쪽 올라간다고. 떨어지는 위치가 한 칸씩 밀린다는 얘기예요. 이해갔죠? 이거를 외우면 돼요. 2쪽, 13쪽, 15쪽, 16쪽, 13, 14, 16, 17에서 예외가 있다. 이게 이온화 에너지에 대한 개념입니다. 자, 여기 책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보세요.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이온화 에너지는 대체로 증가한다.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액 전하가 증가해서 인력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여기 같은 쪽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이온화 에너지는 일반적으로 작아지는데 전자 껍질 수가 증가하여 인력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얘 보면 여기 보이지? 올라가다 떨어졌죠. 올라가고 올라가다 떨어졌죠. 올라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확 떨어지는 건 주기가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리고 이온화 에너지의 주기성의 예외.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대체로 이온화 에너지가 증가하지만 전자 배치의 특성 때문에 2족과 13족, 15족과 16족 원소에서는 예외적인 경향이 나타나요. 아까 전에 제2이온화 에너지는 13, 14, 16, 17이었죠. 근데 이제 이 완자책에는 제2까지도 잘 안 나옵니다. 제2가 나오는 건 거의 모의고사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 다음 마지막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 이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를 내가 좀 전에 제1, 제2, 제3 했던 거 기억나죠? 첫 번째 전자 뽑아낼 때 필요한 에너지, 두 번째 전자 뽑아낼 때 필요한 에너지, 세 번째, 네 번째 등등 여러 가지가 있다고요.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자,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란 기체 상태의 다전자 원자 1몰에서 전자 1몰씩 차례대로 떼어낼 때 각 단계마다 필요한 에너지예요. 첫 번째 전자 뽑아낼 때 제1, 두 번째 건 제2, 세 번째 거가 제3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얘들아, 여기서는 이것만 기억하자. 이 말만 좀 꼭 기억해 주세요. 4배 이상 차이. 자, 이제 해결해 볼게. A라는 원소가 있는데, 야, 1차 이온화 에너지가 496줄이야. 킬로줄. 그럼 난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내가 A한테서 전자를 뽑아내는데 496원의 돈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A한테 496원을 주고 전자 하나 내가 사온 거야. 뽑아냈어. 그랬더니 그 전자가 너무 마음에 드네. A가 파는 전자가. 내가 그래서 A를 또 찾아가요. 야, 나한테 전자 하나 더 팔아봐. 그랬더니 A가 두 번째 전자를 팔 때 얼마로 팔라 그래 이제? 4,500원 달라 그러지? 도둑놈 새끼잖아. 첫 번째 거는 496원에 팔고 두 번째 거 내가 좋아한다는 거 눈치 딱 채더니 10배 올려버렸죠? 4배 이상 차이가 벌어졌지. 그럼 내가 이 전자를 사오겠어요? 안 사오겠죠. 그러니까 얘는 그래서 전자를 한 개밖에 안 잃어요. 두 번째 건 너무 에너지가 커서 안 잃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 B로 가볼게요. 내가 첫 번째 거를 738원 주고 산 거야. 마음에 들었지? 두 번째 거 사러 갔더니
이주인은 좀 양심이 있네. 2배밖에 안 올렸어. 그래, 이게 워낙 마음에 드니까 내가 여기까지 너한테 사줄게. 전자 2개 뽑았지. 세 번째 거 사러 갔더니 이 새끼 또 도둑놈 싶어가 도져가지고 또 4배 이상 벌어졌죠. 그럼 안 사갖고 온다고요. 그러면 얘는 2개까지 쉽게 이르니까 이가이온. 그럼 얘는 3가이온 되겠지. 그지? 이렇게 보는 거야. 근데 만약에 얘들아 얘가 4개, 5개까지 4배 이상이 안 벌어지잖아? 만약에 그런 물질이 나오면 그거는 비금속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비금속은 그냥 아예 처음부터 이 숫자가 너무 커서 전자를 아예 안 잃는 놈이 되는 거야. 알겠니? 애들이 그래. 가끔 비금속이 나올 때가 있어. 여기다가 뭐 비금속 D라고 해놓고 여기다가 막 이미 7,000, 그 다음에 뭐 9,000,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12,000, 그 다음에 여기는 뭐 14,000 이렇게 써줘. 예를 들어서. 그러면 4배 이상 안 벌어줬고 안 벌어줬고 안 벌어줬더니 선생님 얘는 4개 잃어요? 사카 플러스예요. 이렇게 얘기해버린다고. 없다고요. 그런 물질은. 우리 전자를 잃는 건 최대가 3가야. 그지? 그럼 얘는 뭐라고 예상하면 돼? 아, 너는 비금속이구나. 이렇게 유추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요? 그림은 2, 3주기 원소 A와 D의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이죠. 그럼 얘들아 여기 빨간색이 원자 반지름이고 파란색이 이온 반지름인데 원래 이거 안 주어줘요. 내가 그냥 이거 보고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얘 원자 반지름이 이온 반지름보다 크죠. 그럼 얘는 뭐가 돼요? 금속 원소가 되겠죠. 여기 2개는 이온 반지름이 더 크니까 비금속이 되겠지. 그럼 얘네들은 등전자 이온 반지름이 되는 거야. 이게. 그럼 등전자면 얘는요 3주기 금속이 되는 거고요. 얘는 2주기 비금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자 번호 순서대로 나열해 보면 얘가 산소, 얘가 플로린, 얘가 나트륨, 얘가 마그네슘인가? 요게 나트륨이고 요게 마그네슘이고 이것도 얘가 산소고 얘가 플로린이에요. 이렇게 따져볼 수 있다고요. 오케이?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A와 B는 아까 전에 A, B는 3주기라 그래서 틀렸고 원자과 전자수가 가장 작은 것은 1개짜리인 B가 돼야 돼요.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 핵전하는 C하고 D를 비교했을 때 얘가 원자 번호가 크니까 C가 더 커야 돼. C가 큰 거 맞죠? 그죠? 여러분들이 내가 좀 빨리 해석하긴 했는데 요거를 할 때 요 금속이냐 비금속이냐 그리고 금속 중에서 원자 번호가 더 작은 애가 반지름이 큰 걸 이용해서 해결을 한 거예요. 알겠지요? 대표적으로 이렇게 하고 그 다음 A와 G의 제1 이온화이드를 나타냈고 A와 G는 7부터 13 중 하나래. 야 7번이면 누구니?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까지가 이게 제1 이온화 에너지가 되겠지? 그지? 그럼 얘들아 이거를 이렇게 배치를 하자. 이렇게. 얘는 2주기, 여기는 3주기, 그리고 1족, 2족, 13족, 여기 15족, 16족, 17족, 18쪽인 거 알겠지? 그럼 당연히 18쪽인 애가 이온화 에너지가 제일 커야겠죠? 그러면 여기서 요놈이 당연히 네온이 돼야 돼. 그지? 그리고 이온화 에너지는 주기율표 상에서 이 주기율표 상에서 일반적으로 왼쪽 아래로 갈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작아졌었고요. 2족, 13족 사이에서 예외 있었고 15족, 16족 사이에서 예외 있었죠. 기억하죠? 아까 예외 있었던 거. 그러면 일단 이온화 에너지는 얘네가 작아야 돼. 얘네가 3주기면서 금속이니까 얘네가 작을 건데 그럼 제일 작은 놈은 나트륨일 거니까 얘가 나트륨이어야 돼. 그리고 두 번째로 작은 놈은 마그네슘이 아니라 알루미늄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알루미늄이기 때문에 얘가 알루미늄, 그리고 얘가 마그네슘. 그 다음 세 개 중에서 얘가 두 번째로 커야 되니까 플로린. 그 다음은 얘보다 얘가 더 커요. 얘가 질소고 얘가 산소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고서는
누가 어떤 원소인지 이렇게 찾는 거라고. 그럼 여기서 원자 번호가 제일 큰 건 알루미늄이니까 B가 될 거고, 원자 반지름은 D하고 E를 비교하면 E가 원자 번호가 더 작기 때문에 E가 더 커야 돼요. 이거 틀렸고, 비활성 기체 전자배치를 갖는 이온의 반지름은 가장 작은 것은 나트륨이다. 이온의 반지름은 얘가 제일 커야 돼요. 오히려 알루미늄이 제일 작아야죠. 핵전하가 크니까. 그러니까 A가 틀렸죠. 기억만이 정답이 돼요.